네, 이건입니다. 어, 책 나오고 나서 제가 이게 11월 23일인가? 책이 그때 나왔어요. 그때 나왔는데, 제가 11월 20일 날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처장으로 임명받은 지 한 3일 뒤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제 이관우 교수가 정치권으로 이렇게 가면서 책도 냈더라. 뭐 이런, 예, 얄궂은 상황이 됐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적극 해명하기를, 이 책이 나오게 된 그 계약 시점이 1년 전이었다.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 전에 전년도 말쯤에 이제 연재를 한 6개월, 한겨레 20일에 한 6개월 정도 연재했을 때, 그때 이제 책으로 연재가 마무리되면 한 절반 정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연재가 마무리되면 책으로 내보자 라고 이제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 정도에 이제 6월까지 제가 원고를 연재를 1년 동안 연재를 마감하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재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새로운 꼭지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왜냐하면 한겨레 21에 연재를 하니까 이제 지면 제한이 있어서 분량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사실은 원래 초고는 아주 길었던 글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라서 연재를 해야 되니까 좀 아쉽기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조금 보완하고 새로 써서 이제 책이 11월 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출근한 지 열흘 만에 계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날 잠깐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12월 3일에 이제 제가 주말 빼고 나니까 딱 10번째 출근한 날이었는데, 계엄이라서 그날 사실은 퇴근해서 집에 있었는데, 뉴스에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야밤에 기자회견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오바다. 이런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국회를 비판하다가,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양말이 앞에 구멍이 잘 나요. 그래서 제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축구 양말 이렇게 꿰매면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계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는 내일 꿰매줄게 이러고 이제. 그래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한 10분 만에 택시 타고 나와서 이제 국회로 가서, 가면서 보니까 서강대교 마포대교는 좀 막혔을 것 같고, 앞으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양화대교를 넘어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국회 뒤쪽으로 가서 담장을 넘어서 이제 국회 의사당이 있는 건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막 헬기에서 내린 군인들이 국회 의사당 뒤를 돌아오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렇게 총을 든 군인들이 이제 실제로 오니까 막상 눈앞에서 보니까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는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아마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미트시 뛰어가지고 이렇게 국회 안으로 싹 들어갔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한 10m 정도 뒤에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날 밤에 이제 의장님이 굉장히 차분하게 이제 한 30분 간격으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시고 했었는데, 이제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제가 막 그때 의장실로 뛰어들어갔더니 우리 의장님도 한 15분 전에 막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가 한 11시 20분 정도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갔던 게 빨리 안에 들어온 의원들 숫자 세봐라. 그때가 한 80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50명을 빨리 모으지 못하면, 아마 오늘 밤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아마
두세 달 갈 것 같은, 예, 지금도 계엄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들 서울에 보면 보셔서 알겠지만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50명 확보가 돼야 되니까 계속 5분 간격으로 의원들 숫자를 세고, 의장님은 이렇게 안에서 여기저기 그 안에서 그 의장님 위치를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막 층을 옮겨 다녔어요. 예, 의장님은 막 층으로 옮겨 다니고, 저희는 제가 막 갔더니 우리 국회의장 비서실장님이 저한테 계엄 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통지가 안 왔다는 거야. 통지가. 계엄을 발동한 다음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엄 해제 의결안 결의안을 해서 통과시키려면 절차를 따져야 되니까 첫 번째 절차가 통지가 와야 되는데 그 통지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 절차가 어겼다는 것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확인하면서 첫 번째가 통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지가 안 왔는데 이거를 해제 결의안을 할 수 있느냐, 절차상 이제 하자가 없겠느냐, 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포고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포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통지가 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빨리 의사국이랑 법제실을 불러가지고 통지가 안 온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포고령이 나온 것을 간주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절차에. 그래서 이제 의장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저희가 딱 모이니까 한 10명 정도 의장실에 이렇게 이제 스태프들이 모였는데, 의장님이 지금 그때 상황으로 보니까 계엄을 선포한 쪽에서는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킨 것 같다. 예. 그런데 우리는 계엄을 해제하면서 모든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자.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다 따져 나갔죠. 그래서 통지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고 다 따졌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협의도 하자.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저쪽 상대편 당을 이제 불러가지고 뭘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계엄을 선포한 여당을 불러서 한다는 게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불러가지고 협의하자. 그다음에 시간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1시에 하겠다. 알려주고, 그래서 절차를 다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했고, 의장님 메시지로도 그것이 계속 나갔고, 우리는 다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1시에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12시 한 20분쯤에 이제 군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냥 빨리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의장님이 1시에 하겠다고 내가 했는데 그 전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내부에 그 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그 결연한 의지가 있어서, 우리 의장님이 1시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시를 지키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든 1시까지 국회 군인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버텨야 된다. 그때 이제 아주 결연한 의지로 이제 그때부터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1시에 그 결의안을 통해서 해제시키고 나서 그때 이제 잠드신 분들도 많았고, 이제 이게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1시에 이제 군인들이 국회에서는 나갔는데 해산하지 않고 국회 바로 뒤에 있는 둔치 주차장에 수백 명이 그대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계엄 해제를 선언한 게 한 4시 20분 정도 됐죠. 1시에서 4시 20분까지 사실은 안에 있던 사람들은 훨씬 그때가 피를 말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군인들이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80년 광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더 공포스러워했는데, 광주도 군인들이 처음에 한번 들어왔다가 시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나갔다가 다시 대대적으로 무장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학살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군인들이 그냥 슬쩍 들어왔다가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해제가 돼서 다시 갔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 대통령이 선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할 줄 알았더니 1시가 2시가 됐는데도 안 하고 3시가 됐는데도 안 하고 그게 이제 그때 사실은 안에 있던 분들은 야, 이번에는 쟤네가 정말 실탄 다 들고 들어올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공포가 약간 있었어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1시에서 4시 20분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때 4시 20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저기 한 게 아니고 저희는 군인들의 해산하는 거를 계속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시 20분에 하고 나서 좀 있다가 한 5시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둔치에 있는 저기들이 해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까지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때 든 생각 중에 어쨌든 계엄이 실제로 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집에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작년에 서울의 봄을 같이 봤어요. 서울의 봄을 같이 봐서, 제가 이제 그날 집에 있다가 국회로 가고 나서, 아빠가 이 밤에 왜 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기도 군인들이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니까, 서울의 봄을 본 게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한 12시 반쯤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지금 군인들이 건물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알고 있어. 여기서도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 괜찮아. 그랬더니, 얘가 서울의 봄을 봐서 그런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빠 집에 와야 돼. 그럼 아빠 집에 가지. 그래. 그러고 이제 통화를 끊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저기 속에서 이제 그날 밤이 지나갔어요. 예.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뭐 이 얘기를 가끔 어디 가서 하면은 되게 흥미롭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그로를 좀 끌기 위해서 네 해봤고 그래서 이제 계엄 이후에 제가 그 책을 조금 이렇게 주변에 권하고 또 이렇게 아마 제 페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북에 책 나왔다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아니 국회가 지금 계엄 상황을 맞아서 이렇게 비상하고 뭐 탄핵 정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야, 입법조사처장은 자기 책 광고를 하고 있더라. 와, 이게 좀 너무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제가 뭐 제 페이스북에도 못 올리고 주변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 하고 이렇게 있는데 출판사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책이 나오고 나서의 책 광고의 70%는 저자가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얘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입 밖으로 제 책 얘기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너무 출판사한테 미안해서 지난주죠? 예, 며칠 전에 이제 1월달 됐으니까 북 콘서트 한 번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콘서트를 한 번 딱 하고 이제 오늘이 이렇게 책으로 관련해서 뭐 하기는 2번째 모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반갑고 고맙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준비한 거는 이 책 내용과 겹치는 게 한 반 정도인 것 같고 또 이 책에는 제가 쓰지 못했지만 어쨌든 고민했던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서 이 책은 상당히 소프트하게 이제 연재용이었기 때문에 독자들도 상당히 이제 좀 넓고 그래서 책을 낼 때도 이제 제가 어투도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문장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게 했고 오늘 발표 내용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표현 조금 더 어려운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더 넣어서 아마 그런 내용들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1980년 한국의 오늘 압축성장과 압축소멸의 기로에서 근데 이제 압축소멸이란 말은 이제 이 책에서 썼던 그 개념이고요. 이제 제가 키워드들을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한국이 성공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성공의 그늘에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저는 어쨌든 초경쟁 사회라고 그러니까 초경쟁 사회였기 때문에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 초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소멸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틀렸던 게 아니고 그때는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질곡이 되어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한강의 궤적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195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바뀐 건데 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한국이 그 북한하고 비교를 해봐도 보시면 처음에 한 60년대까지는 거의 비슷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70년대 이후에 서서히 올라오다가 80년대 이제 그 우리 삼저 호황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사실은 한국 경제가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이후에 많이 성장했어요. 네, 민주화 이후에 많이 성장해서 중간에 외환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많이 올라왔고 그 상당히 극적이었던 거는 2019년인가요? 해가지고 이제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역전했었습니다. 예, 일본 역전.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붙어 있거든요.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일시적인 경기 변동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9년 이후로는 사실은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졌고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그 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가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10대하고 20대에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그 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여행 가기 좋은 나라, 예, 그다음에 물가가 싼 나라, 예, 그다음에 뭔가 그 가성비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그 이제 국가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뭐 적대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과거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표현이 뭐하면 좀 어리버리한 나라다. 예. 자기들의 어떤 세계에만 갇혀 사는 그런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이다. 가서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다. 우리로 따지면 그런 이미지.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순박하고 착한데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다. 별로 창의적이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50, 60대 분들한테 이제 보여줬더니 다들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20대 이하는 일본에 대한 경쟁의식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늘 일본이라고 하는 게 큰 어떤 적이고, 한 60대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일본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0대 이하에서는 일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약한 나라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마치 한 70년대나 8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정도 수준을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뭐 일본은 그냥 맘만 먹으면 내일 놀러 가서 좀 놀다 올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다들이라고 얘기하면 몇 분은 아시겠지만 이 중에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한일 문화 교류 그다음에 이제 문화 개방 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음악 시장도 다 죽을 것이다. 뭐 출판 시장도 다 죽을 거다. 뭐 컨텐츠가 일본이 얼마나 압도적인데 우리가 그걸 버틸 수 있겠냐. 그다음에 너무 시기상조다. 뭐 해가지고 한일 문화교류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가 있었죠. 그다음에 엑스제팬 뭐 이런 그룹들이 한국을 다 휩쓸어 버릴 거다. 그런 어마어마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10대, 20대들이 보면은 일본의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 들으면 좀 촌스럽다. 뭐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한국의 이런 성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5, 60대 이상은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확실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라우마는 뭐냐면 이미 그 일본은 그 일본이 아닌데 여전히 어떤 두려운 존재.
강한 경쟁자, 뭐 이런 저기들이 있는 거고, 20대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세대 간의 인식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의 극적인 성장을 거두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쟁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특징이 한국은 경쟁 사회다.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뭐든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육일주는 혹시 아시죠? 그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육일준이 그 서유견문을 쓰기 전에 짧은 글을 하나 씁니다. 경쟁론이라는 짧은 글을 하나 써요. 거기서 육일준이 그때 그 일본에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배워요. 한 1년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미국을 이제 유람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조선은 이렇게 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있고 일본과 미국은 저렇게 잘 나가나,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나 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딱 결론하냐면 경쟁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글에서 조선인들에게는 경쟁이라는 개념이 없다. 예, 근데 가서 봤더니 모든 그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경쟁을 하더라. 그래서 경쟁의식이 있는 나라는 발전하고 경쟁의식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일종의 당시에 진화론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펜서가 얘기한.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동물들의 이 진화처럼 경쟁이 있는 사회는 생존하고, 경쟁이 없는 사회는 말 그대로 잡혀 먹는다, 망한다, 멸종한다. 그게 이제 그래서 사회진화론의 핵심과 경쟁이라고 파악을 했던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이제 사실 경쟁이라는 단어 없었던 단어입니다. 저거는 컴피티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예. 일본이 처음에 그 경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 단어들이 다 일본에서 그때 메이지 유신 직후에 번역된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도 원래 우리 동아시아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없었던 단어인데 컴피티션을 번역하면서 일본에서 경쟁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거를 육일준이 가서 배운 거죠. 예. 우리 많은 개념어들은 대체로 당시에 육일준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육일준이 한성숭보를 창간한 사람입니다. 그 한성숭보에다가 그런 단어들을 막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많이 전파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육일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파악했냐면, 전근대는 계급사회고 신분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경쟁을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신분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상당히 이제 근대화의 핵심적인, 질곡이면서 핵심적인 어떤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근대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능력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생기는 거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도 생기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성공했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이제 위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경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잘 살게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이 사회가 좀 이상한 병리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보면 이거는 정당 지지자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데, 이제 색깔별로 진보, 중도, 보수,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한 90년대 초반 정도는 거의 일치하죠, 이렇게.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대통령이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못하면 못한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거의 일치합니다. 경향성이 거의 일치하다가, 그런데 보시면, 이제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네, 98년 이후로는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그래도 경향성은 있어요. 올라갈 땐 같이, 좀 차이는 있지만,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땐 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이 되면 아예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못한다고 하고, 이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쪽에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초반하고 2000년대 후반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정치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약간의 병리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야 지지자별 이념 성향도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좀 좁잖아요, 간격이. 근데 지금 2014년, 16년 이렇게 이제 2010년이죠. 2010년대부터 2016년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쫙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치적 경쟁이 지금 상당히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 피케티 지수 이제 그 피케티가 만든 이제 지수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소득 불평등을 많이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게. 근데 피케티가 이제 지금의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다. 말 그대로 세습 자본주의다. 자산을 통한. 근데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부동산 공화국이니까 한국이. 그래서 이제 이 피케티 지수로 보면 급격하게 지금 한국이 안 그래도 높고요. 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저 8.6이라는 수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의 불평등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고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의 원인은 다들 아실 거예요. 수도권 집값이죠.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 집값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서울 평균 집값이 지금 해마다 1억 정도씩 계속 올라갔어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이 서울의 무한한 인구 집중, 서울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인구 집중. 이게 지금 이 지도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구 중심으로 다시 그려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그냥 터지기 직전이고 새빨갛게 터지기 직전이고 이제 대구, 부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이제 거의 인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그렇게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국은 이미 두 개의 나라다. 이미 두 개의 나라고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쫙 갈려져 있고 2019년에 저희가 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죠.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어느 나라든지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현상은 아닌데, 다른 나라들도 수도권 집중이 심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영국이 한 16% 정도, 런던 주변이, 프랑스 한 18%, 자기들은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분산 정책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방 소멸이란 말을 일본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수도권이 한 23% 정도, 전체 인구에. 그래서 일본은 지방이 소멸한다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50%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금방?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다른 분야의 학자분들하고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니까 아마 수도권 집중 문제가 뭐 권력의 이제 집중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학자들을 만났더니 사학자들은 역시 스케일이 크시더군요.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서울의 지방의 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 네, 서울화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했듯이 모든 자원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면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고 아시아 문명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일본을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1등 주자, 아시아의 1등 주자인 일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예, 모든 물자나 이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에서 쌀을 가져가서 일본의 공업화를 위해서, 예, 일본의 공업화와 군사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값싼 쌀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70년대 때 공업 발전을 위해서 저고가 정책을 국가가 했던 거하고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고가 정책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펼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의 산업화는 누가 이끌었냐? 그럼 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끌었냐? 정주영이 이끌었냐? 대기업이 이끌었냐? 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이끌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제일 분통 터진 사람들은 농민들이죠. 그렇게 한국이 이 가격 경쟁력을 한국의 제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임금이었고, 그 낮은 임금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저렴한 식량 가격. 그러면 결국 농민들이 착취당해가지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이렇게 성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농민들은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다음에 인식 안 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일본이 조선의 저고가 정책을 펼쳐가지고 쌀을 수탈해가가지고 했더니 막 분개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얘기하면 별로 분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시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거 다 국비로 했죠. 예, 다 국비로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들은 다 국비로 건설했죠. 이 지하철, 1970년대, 80년대 지하철을 만든다는 게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였겠어요.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기술이 뛰어나니까. 예전에는 이 지하철을 서울 시내에 만든다는 게 1호선, 2호선 이런 걸 건설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돈은 다 국비로 나왔습니다. 국비란 얘기는 전체 국민들한테 골고루 걷어가지고 서울에다 지하철을 놨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도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서울의 지하철을 다 연결하고 이제 이렇게 교통망을 확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정책이 바뀌었죠. 지금은 지하철은 자기 도시권 자기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거의 이건 사기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해요. 그 집안이 되게 어려울 때 9명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있으면 야, 그래도 제일 첫째한테 몰아주자. 예, 첫째를 대학 보내자. 예, 첫째가 돈 많이 벌어서 그다음에 이제 동생들도 매개 살리고 그럴 거 아니냐. 어떻게 9명을 다 학교 보내냐. 첫째한테 몰아주자. 첫째한테 다 몰아주고 나머지는 쫄쫄 굶더라도 첫째는 시험 보기 전에 그래도 고기라도 먹이고 공부시키고 등록금 주고 해서 첫째가 그래서 성공했어. 첫째가 성공했어. 그 다음에 첫째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살림은 각자 사는 거야. 평등하게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이렇게 할래? 야, 나도 한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 이제 각자 살림 살자. 자기 책임하에. 지금 지방이 거의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형님 잘 되라고 팍 해줬는데 나중에 큰형님이 딱 성공하고 와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야, 분권의 시대야, 분권의 시대 이제. 해가지고 살림 각자 살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우리도 국비를 써서 뭐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예. 그러니까 이제 BC, 그러니까 베네핏 코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100원어치를 하면 이익이 이제 거기서 실제로 효능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0, 그러니까 100불을 투자하면 100원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서울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다 100이 넘죠. 100이 뭐야? 뭐 300, 400 효과가 나지. 예. 근데 수도권을 딱 지나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평택 오산 그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넘어가면 BC가 일이 안 나와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데 BC가 안 나와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국비를 서울이 쓸 때는 BC가 다 나와서 했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화가 이제 보시면 저는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나타난 시점을 대체로 95년이라고 봐요. 모든 그래프들이 95년부터 좀 널뛰어요. 예. 그 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아마도 이제 이 부분 해석하신 분들이 이제 이건 뭐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개방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인데, 민주화의 역설인데,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이 89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지체된 몫을, 70년대, 80년대 지체된 몫을 가져갔는데, 거기는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못 따라간 거죠. 격차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가장 임금 불평등이 심한 거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도 있지만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가장 큽니다. 예. 그런 게 대체로 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쫙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어쨌든 한국이 원래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자살률이 높대. 그러면은 뭐라면, 야,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 이렇게 막 비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얘기하지만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상당히 자살이 적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야, 옛날에는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겠지. 요즘은 좀 반대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80년대까지 한국은 자살률이 아주 낮은 나라에 속했어요. 이것도 90년대 중반에 확 뛰기 시작합니다. 자살률도. 예. 그리고 이제 뭐 부동의 일이고. 근데 희한한 거는 어쨌든 그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자살률과 출산율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90년대 중반에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근대화, 산업화 이런 것들을 성공시켰던 그 경쟁 이데올로기가 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좀 선순환 쪽에 있었다고 하면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뭔가 악순환의 고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는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그만둘 수는 없다 라는 식으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쭉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여기까지 차 올라야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 성장 한 다음에 빠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압축 성장한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1등을 좋아해. 이것도 1등을 좋아해. 네. 소멸도 빠르게. 네. 다 이런 것들이죠, 이제. 뭐 이런 이데올로기들 일종의 시험 만능주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테스토크라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주의를 메리토크라시인데 거기서의 메리트가 보면은 제가 보기엔 메리트가 아니야. 그냥 시험 성적이야, 시험 성적. 예, 제가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Winner takes all society라는 얘기고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우어로 썼는데. 이 Winner takes al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사례가 나오냐면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하는 사례를 들어요. 이 저자가 말코 손바닥 사슴은 이제 수컷이 뿔이 아주 화려하고 크고 멋있어요. 예. 근데 그게 크고 화려할수록 암컷과 이제 교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수컷이 이제 이게 왜 뿔이 자꾸 커지냐면, 말코 손바닥 사슴의 뿔이 왜 자꾸 커지냐면, 뿔이 큰 수컷이 암컷과 교미를 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뿔이 작은 애들은 이제 자손을 낳지 못하고, 뿔이 큰 애들이 자꾸 자손을 낳으니까 점점 뿔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 경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기는 거예요. 뿔이 큰 애들이 이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개체 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슴이 뿔이 크면 도망을 잘 못 가요, 천적으로부터.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같은 데 걸려요.
예, 풀 같은 데 걸려가지고 그 뒤에서 늑대가 쫓아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뿔이 큰 놈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걸려가지고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례는 왜 들었냐면 저 사람이 저자가 개인들 간의 경쟁이 집단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예, 개인 간의 경쟁이. 그러니까 개인들은 레셔널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집단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저거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오가죠. 그 소금 나오는 맷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소금 나오니까 처음에 소금이 계속 나오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에 있는데 우리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저기 물병 같은데 안에 이렇게 그 사탕 어린애들 그 우화에 나오잖아요. 안에 사탕이 있어. 욕심쟁이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꽉 움켜 잡았어. 예,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이걸 놓기 싫으니까 손을 못 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소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 배가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동화에 바닷물이 짠 이유는 예, 바닷속에 소금 나오는 맷돌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우화에서 제가 착안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 사회가 소금 나오는 맷돌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배가 가라앉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멈추지를 못해. 예,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슴 얘기도 있고 맷돌 얘기도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가 있어라고 해도 알아. 심지어는 2단계야 지금. 알아. 우리 이렇게 경쟁하다 다 죽어.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긍정해요.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럼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에이 못 멈춰. 이 말이 되나. 야 배가 가라앉고 있어. 영감 배가 가라앉고 있어. 맷돌을 그만 돌려. 그랬더니 아니야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럼 배가 가라앉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 중에 이제 저는 미시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공정담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이 많은 정치 캠페인에서 굉장히 상당히 성공한 캠페인 중에 하나였죠. 예, 저 얘기가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예, 가슴이 떨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걸 딱 본 순간에 위험하다. 예,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얘기했는데 위험하다. 이 정부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만약에 이제 저때 후보 시절이었는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집권한다면 굉장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기회가 어떻게 해야 평등하다고 할지,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해야 공정하다고 할지, 결과가 어때야 정의롭다고 할지에 대해서 저 말 하나하나가 너무 큰 말들이거든요. 당장 이런 얘기들을 그때 했죠. 그때는 지금 이분이 국민의당이라는 당에 있었는데, 예, 또 빨간 당도 갔다가 지금 다시 파란 당에 왔다가 이렇게 변했죠. 그때는 저분이 저기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은 비정규직 그 노조 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중에 제일 센 게 학교 조리사 이 노조가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센 조직 중에 하나죠. 근데 그때 처음에 그때 만들기 시작할 때인데, 이제 조리사 정규직화,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왔을 때, 최초에 이제 정규직화도 아니었고, 이제 그 산재보험이라, 이제 4대 보험 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요구 조건들이 했는데, 그랬더니, 야, 밥 해주는 아줌마들 무슨 보험을 들어.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뭐가 공정하냐, 뭐가 평등하냐에 대해서 제가 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저 얘기를 딱 했는데 내가 저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 책장에서 막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플루트로카스 영웅전의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솔론에 대한 책,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테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커져서 예를 들면 지주들이
소수의 지주들이 압도적으로 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고, 상당히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그냥 소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아주 비싼 땅 세금을 내고 자기의 이제 겨우 이제 풀칠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농산물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너무 심해져서 말 그대로 나라가 둘로 갈라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저 지주들을 당장 다 두드려 패서 우리가 이렇게 말 그대로 무산자 혁명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땅을 공평하게 나눠 갖자라고 하는 수준이거나, 그다음에 지주들은 저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우리를 다 죽이러 올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이 땅을 다 팔아버리고 외국인들한테 팔아버리고 우리는 외국으로 도망가자. 예. 이런 정도의 이제 서로 작당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혁명이 나서 이쪽이 저쪽을 다 죽이든가, 아니면 부자들이 다 이 재산을 갖고 다 해외로 도망가 버리든가, 어쨌든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 솔론이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이 솔론한테 이 나라의 국정을 맡겨보자라고 해서 갔더니 양쪽이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자들은 가치와 자질에 대한 평등을 할 것이다. 못 가진 자들은 수와 양에 대한 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다들 들떠 있었죠.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막 당선됐을 때 거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네, 다들 그냥 자기 생각에 평등하게 한대, 공정하게 한대, 자기만의 공정이 있는 거지. 솔론이 그래서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이제 토지주체 분배는 안 해줍니다. 그 양쪽 다 해서 욕을 먹었어요. 부자들한테는 부채를 탕감해 줬다고 욕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토지 재분배를 안 해줬다고 욕을 먹었어요. 솔론이 지금 현자로 알려져 있는데 당대에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야 솔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렇게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솔론이 본인은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아테네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게 후대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칭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대체로 당대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보시면 바로 드러났죠. 문재인 대통령이 첫날 인천공항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최근에 우리 누구죠? 우리 인권 불평등이라는 책을 쓰신 저기 말고 우리 사역 하시는 예? 뭐였지? 그 책 제목이? 아무튼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불평등을 다룬 그 책에 보면 거기 결과가 나오는데, 당시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끝난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규직, 정규직과 똑같은 정규직이 된 비율은 1%가 안 돼요. 예.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화가 일부 되긴 했어요. 일부 되긴 했는데, 그 정규직화가 뭐냐? 그러면 이제 개념이,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16가지 개념이 있더라고.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거다. 아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다. 자회사의 정규직이다. 퇴직 후에 정규직에 재취입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16명이 다 다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처우가 된 거는 1% 정도고, 나머지는 다 예를 들면 뭐 자회사에 정규직 한다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그럼 정규직화를 예를 들면 저 중에 뭔가를 하나로 하기로 했어. 어느 직렬은 자회사로, 어느 직렬은 뭐 무기계약직으로, 어느 직렬은 뭘로 이렇게 나눴는데, 좋아. 거기까지도 받아들여. 그럼 정규직화 하려는 기준은 뭐야? 그냥은 안 돼. 뭔가 기준이 필요해. 직무평가를 기준으로 하자. 필기시험을 보자. 그 다음에 자회사 승계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고용승계 형태로 하자. 그 다음에 그때 경력은 인정할 거냐, 불인정할 거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가지를 한번 곱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이 한 100가지 정도 될 거예요. 합의가 안 돼요.
예, 합의가 안 돼요. 그 정규직, 아니, 비정규직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정규직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합시다. 이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당시에 있었고, 사실은, 이런 논리는 이런 거, 저는 뭐 사실은 직무평가가 가장 그래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인천공항이 세계 1등 공항이잖아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10여 년 이상 1등 공항이었는데, 그러면은 인천공항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인천공항 전체에서 정규직이 한 30%, 비정규직이 70% 정도 당시에 그랬는데, 그럼 7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들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서비스 1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규직들은. 왜? 시험을 안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부정이 있었어. 이 사람이 취업할 때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왜 못 받아들이겠죠? 퇴사시켜야 될 것 같죠? 근데 보니까 일을 잘해. 부정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야, 쟤는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쟤 부정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 일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 사람 잘라야 돼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너는 지금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을 봐. 다시.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시험을 다시 봐. 시험을 다시 봐서 합격하면 붙여주고 못하면 떨어뜨리고. 네. 어떤가요? 이런 해결책은? 그게 맞나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었어요. 예.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되지 않는다. 왜? 정규직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쟤는 시험 안 봤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실제로. 예, 시험을 봤어요. 그 다음에 경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퇴사한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자회사 정규직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일 잘하고 있어서 세계 1등이에요. 근데 너를 정규직 하려면 사표 쓰고 나가서 시험을 다시 보래. 이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공정한 경쟁. 그런 거죠. 왜 이러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공정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게 좀 부질없는 생각인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어요. 2017년, 2018년 이때인데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빨리 이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 사회가 사고가 나겠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은 서로 각자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싸움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빨리 확인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에 한국리서치하고 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를 빨리 알아봐야 되고 그 정의감에 대해서 평가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합의를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 제도 지단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지금 실제로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걸 반대로 했어요. 일단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책부터 막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준들을 제가 해봤고 그다음에 질문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대한 보수 차이는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클수록 좋다. 이게 이제 많아요. 클수록 좋다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적을수록 좋다가 이제 한 2대1 정도 비율로 이렇게 돼 있고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작용은 어떠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물어봤더니 보수 차이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경쟁은 필요하냐라고 79% 하는데 부작용이 얼마나 있을까? 심각하다 62%.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아까 그 소금 나오는 맷돌을 그걸 떠올렸던 거예요. 이렇게 경쟁하다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보상이냐.
라고 봤더니 대체로 노력, 성과, 필요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아, 한국에서 연봉 협상이 힘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실적이 아주 좋아요. 근데 실적이 좀 저조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한테 훨씬 많은 걸 주고 저 사람 좀 차이를 덜 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를 줬어. 그럼 그때 논리가 뭐냐면 야, 쟤 맨날 야근했잖아. 야, 걔가 능력이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얘가. 근데 뭐 결과 안 나오는 건 어떡해.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지. 노력하면 보상해주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필요에 대한 거는 상당히 낮아요. 유럽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필요가 되게 높게 나오죠. 예, 필요가 상당히 높게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가족수당 이런 거. 가족수당 준다는 게 필요에 의해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월급 보면은, 쟤랑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제가 몇십만 원을 더 받아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 보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월급 똑같이 입사하고, 똑같이 일하고, 평가도 똑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월급 차이 몇십만 원 나요. 보니까, 가족수당,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는 필요에 의한 분배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근데 지금은 상당히 보면 부양가족 수라고 하는 건 상당히 낮죠. 예. 그런 게 낮은 건가? 이를테면, 과거에 한 30년 전에, 3, 40년 전에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주면, 야, 누구는 좀 더 줘야지. 왜? 야, 쟤는 애가 5명이잖아. 그럼 다들, 그래. 네,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 야, 애가 많다고 월급을 더 준대. 아마 우리 이제 20대 때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많으면 월급을 더 준대. 미친 거 아니야? 말이 돼, 그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 세대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하다는 거죠. 뭐가 성공의 원인이냐? 부모의 배경. 그 다음에 연출. 예. 개인의 노력, 심지어 운, 재능 이런 건 아주 낮아요. 이런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배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정하구나 납득하겠어요?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정규직, 비정규직 가려는 차이는 62%가 그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 아니다. 예. 바로 앞에서 보면 쟤는 정규직, 야, 부모님이,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요즘에 잘 하면 안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에 붙은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뭘까요? 제 책에 썼지만, 구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구수. 예. 구수를 할 수 그러니까 8수까지 했다간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야,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 쟤는 9번째에서 사법고시 붙었대라고 하면, 와, 은근과 끈기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뭐 하셔? 우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면은 사법고시라고 하는 시험은 너무나 공정한 시험이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그 사법고시라고 하는 시험이. 그러면 거기에 붙은 건 공정한 거예요?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그 개인 책임이 아니다가 보면 20대랑 60대가 15%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노력하면 되지. 지가 노력하면 세상에 못할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고 20대에서는 거의 70% 정도가 개인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는 2명 중에 1명은 개인이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 20대들은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 이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이 20대와 60대한테 기회의 평등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서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어떠냐. 또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왜 힘드냐면 55% 절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50%는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소득의 정당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는 그건 부당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해도 동의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약에 야, 부동산 소득은 그래서 차라리 부동산 소득은 정당한 투자의 대가야 라고 하는 게 한 7, 80%가 한쪽으로 차라리 나오든가 그러면 아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분배를 좀 1차 소득에서 볼게 분배하자든지 아니면 부동산 소득은 그건 부당한 소득이야. 그건 말 그대로 땀 흘려 일하지 않은 대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 80%가 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해서 2차 분배를 하면 돼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2차 분배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가면 그게 그 정책이 어느 한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반으로 쫙 갈라져 있으면 정말 정부 정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쪽 사람들이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쪽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느냐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34번인가를 발표했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제가 이 결과를 보고 그랬어요. 34번이 아니라 340번을 해봐라. 그 정책이 작동하는지. 국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만들어내야지. 시장주의 쪽으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재분배를 해야 되는 소득으로 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는 아예 그냥 부동산 진흥 정책을 잔뜩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세요. 그래서 불로소득 아닙니다. 다들 땀나게 돌아다녀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하는 소득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예. 제가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안 돼요. 예. 불공정 시정될 수 있을까? 기회 열려 있지 않다. 네, 여기서도 60대 이상이랑 20대랑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군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압축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보통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이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특히 한국처럼 압축 성장하는. 저 개념은 사실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그 후발 산업국이었던 독일에서 왜 그런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 히틀러가 탄생한 그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것들을 사회 현상으로 설명할 때 이제 저 개념을 독일 학자가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중세 봉건적인,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나 제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후발 산업화가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잘못 조합되면서 이제 인류 최고의 비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올 여름에 독일에 가서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수용소가 있어요. 예, 거기 제가 갔었는데, 갔더니 사람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죽일 것인가, 에 대해서 상당히 당시에 최첨단의 기술들이 동원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빨리 죽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시체를 쌓아둘 데가 없어서 빨리 태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인근에 아주 당대의 최고 수준의 그 공업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 소각장치가 있는데 그 주물로 그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면 바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거기를 보내서 빨리 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열 효율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가 최소한으로 되게 이거를 태울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을 태울 때 그 전에 소각로로는 예를 들면은 뭐 한 20분이 걸렸는데 이걸로 태우면 5분 만에 태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 최첨단의 과학이 동원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조리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건 극단적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전근대적 신분제사에서 근대적 평등으로 막 빨리 넘어오려고 그랬어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그 다음에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계급화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면서, 야,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로 보면 이제 한국이 거의 무한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뭐 기회 양극화 고착화 되니까 그러니까 갑을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을과 을이 경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는 없어졌지만 자본주의적 계급화는 동시에 나타나면서 제가 그러면서 근대적 평등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탈근대적 평등이 요구되니까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체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지만 한국에 이제 그게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평등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찾은 답은 적폐를 청산하는 거였죠. 예. 불공정한 적폐를 청산하자. 그런 거였어요. 당시에 이 두 가지가 예를 들면 그 특권과 반칙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실제로 그 당시에 연설문에도 강원랜드에서 그 채용 비리가 있었다. 은행들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같이 나열되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강원랜드에서 그때 채용한 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지역 쿼터예요. 지역 쿼터. 예. 강원랜드라고 하는 그 카지노가 폐광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완전 경쟁해서 직원을 뽑으면 다 서울 애들이 뽑히지.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 쿼터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 부분을 뭐 제도적으로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 이제 지역 농어촌 특별 전형 하듯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공정 담론을 만약에 강원랜드가 그거 한다고 해보세요. 서울에 우리 20대들이 바로 홈페이지를 박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다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고 강원도의 기업에 취직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다 쓸까요? 그거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화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역 출신들한테 조금 저기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전형적인 토호 비리고 뭐 그 지역 적이고 해가지고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게. 예. 내용적으로 그게 은행권 당시의 비리는 정말 나쁜 거였어요. 은행장이 아버지 친구여서 그래서 뽑아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전근대적인 비리죠. 근데 강원랜드 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좀 차라리 양성화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사회의 공정 담론이 그걸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야, 이거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실제로 당시의 대화록을 보면 야,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사회가 너무 매정해서 우리가 지역의 젊은 애들 좀 살려보겠다는데 우리가 이게 뭐가 잘못이냐.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저게 엄청난 지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것들이 한꺼번에 막 묶여 있으니까 왜 그러냐. 전근대적 적폐를 다 청산하면 갑자기 세상이 평등해지고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안적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했던 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저 블라인드 채용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세계적으로 논문을. 블라인드 채용을 했던 나라가 한 두세 개 나라가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떤 회사가 한 적이 있고, 근데 해봤더니 너무 부작용이 커서 몇 년 만에 다 접었어요. 예.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거. 부모의 배경이 좋은 애들이 구술을 해서라도 되겠지. 예. 아니, 어쨌든 간에 결과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결과만. 결과만 보는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정담론에서 결과만 보는 게 제일 공정하다. 뭐가 공정한데? 결과만 보면 다들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영어 누가 잘합니까? 돈 많은 집 애들이 영어 잘해요. 예. 성격 누가 좋아요? 돈 많은 집 애들이 성격 좋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 시도했거든요. 그 능력주의. 사실은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민영화 논리의 거의 극단이에요. 기업들이 원해요. 저거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경영학과 교수예요. 무슨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교수가 아니에요. 국내에서 저 블라인드 채용을 처음으로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 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통과시킨 사람이 경영학과 교수예요. 예.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기업이 좋아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안 보고 결과만 보고 뽑아. 그럼 기업이 좋지.
근데 그게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정을 앞세운 정부가 아예 청와대에서 면접 볼 때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했어.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개념적 철학적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나 지도자의 무능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다 서로 다르고, 실제로 상황을 주면 뭐가 공정한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들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나는 확고한 내 철학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질문 3-4개만 던지면 본인이 공정하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위태한 생각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우리가 이렇게 가치의 혼란이 있는 상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양극화가 사회경제 양극화에 제가 보기엔 선행했어요. 어떠한 정책도 실시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이. 예. 그러니까 분배 정의에 대해서 잠정적 합의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금은 어느 정도 내는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 합의가 있나요? 이런 합의가 없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올려도 난리고 내려도 난리예요. 네, 복지를 늘려도 난리고 줄여도 난리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 사회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런 문제를 다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정책을 상당히 오래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제가 정부에서도 일을 해보고 해봤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책은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고 있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른 나라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안 돼. 왜 안 될까?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독일 준연동형 이런 것도 독일에서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좀 하고 있는 제도예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한국에서 만드니까 위성정당 만들어지죠.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빈틈을 오죽하면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오후 1시 정도에는 다 대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든 그 빈틈을 만들어내요. 예. 다른 나라 보시면 우리 입시제도도 이렇게 개선해보자. 우리 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 입시 이렇게 개선해보자 하면 뭐예요? 부동산 투기 못지않게 그 빈틈들을 다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좋은 정책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좋은 정책을 찾아서 그걸 하면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정책을 해보고 나서 그래서, 아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와보세요. 사람들이 동의 안 하면, 그래, 우리가 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수단이 필요해. 라고 할 때 이 수단이 작동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절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지금. 일로 가고 싶어. 근데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갖고 오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절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런 정책은 없어요. 네, 사람들이, 그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해. 라고 사람들이 동의할 때 부동산 그거를 하는 정책이 작동하는 거예요. 네. 교육이 더 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교육은 이런 것이어야 해. 라고 할 때 거기에 새로운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면 작동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뭘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새끼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새끼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고 나머지는 교육에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무리 저 안드로메다에서 좋은 걸 갖고 와봐라. 그게 한국에서 작동하나. 예.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연금특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연금 조정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주로 거기 이제 보건복지, 특히 사회복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 전문가들이 국내에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전문가가 없어서 연금 개혁이 안 되냐? 아니에요. 예. 연금 개혁에 있어서 국내에 지금 전문가들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에요. 한국이 제가 보기에 제일 많아요.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을 못 내서 우리가 연금 개혁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회적 재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묘수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나올 안은 다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기 한 분이, 그 내부에 참여했던 한 분이 저번에 공론화도 했었죠. 거기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연금특위에 사회복지학자들만 잔뜩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아주 그 연금특위에 10년 가까이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논의를 그렇게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국회에서 연금 문제가 나오면 가서 국회에 가서 그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했던 전문가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에 도달했대요. 20대들 얘기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금 비율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가 논쟁이었는데 지금 20대들이 우리가 연금을 왜 내야 돼요? 예. 우리는 거의 평생 동안 그러면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애 안 낳을 건데요. 예, 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건데, 그러면 저는 내 연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금이란 후속 세대와 선행 세대 간의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뒷세대가 계속해서 앞세대의 노후를 이렇게 책임져 주는 거죠. 연금은 자기 돈으로 저축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노년 세대들은 일단 받고 다음 세대들이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나는 이 이어달리기 싫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몇 미터 더 달릴 거냐, 덜 달릴 거냐, 뭐 너는 한 30미터 더 가라,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정도의 논쟁이었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가 딱 서가지고 바톤을 줬는데 안 받아. 나는 이 게임에서 빠질래. 이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그분이 계속 연금은 이제 개혁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이라고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연금을 어떻게 내라 그래요? 전 안 낼 건데요. 자기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답을 못했대요. 교수님 같으면 내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제 자식 세대들이 없을 거예요. 예. 그냥 지금 있는 연금은 다 털어먹고 끝내세요, 그냥. 뭘 세대 간에 합의를 하자 그래. 거기에 당신들이 이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했는데 연금까지 내라고? 못해, 우리는.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복지 하신 분이 이거는 사회복지 교수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거예요. 공정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냐면, 배가 침몰할 때 100명 중에 구명복이 10개 있는 거예요. 이 10명을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70년 동안 경쟁해 왔어요. 예, 시험 잘 본 놈으로, 잘생긴 놈으로, 지역에 따라서, 야, 넌 경상도니까 구명복 네가 입어. 예, 넌 시험 잘 봤으니까 네가 입어. 넌 남자니까 네가 입어.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야, 블라인드 면접으로 구명복을 입어. 이런 거죠. 우리 공정담론인 결과적으로 이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만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이 100명 전체가 달리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인 거잖아요, 그냥.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왜 대한민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임이겠어요. 다른 나라,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대. 그런 사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 너무 이해가 되죠. 우리의 인생이야, 오징어 게임이.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10명을 그래서 선거로 뽑든지, 추첨을 하든지, 시험 성적으로 뽑든지, 뭘로 뽑든지, 그거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질문을 할 때예요. 우리는 이 질문 사이에서 계속 맴돌아서 사는 거예요. 뭐가 더 공정하다. 뭐가 더 공정하다. 뭐가 더 공정하다. 이건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제 당사자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교육에서도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저는 다른 게 아니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 우리 반에 조금 그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어. 그럼 우리가 운동회 때 이 친구하고는 어떻게 달리기를 하는 게 좋을까? 니들이 만들어봐라 룰을. 어떤 애들은 뭐 다리가 불편한 게 무슨 상관이야? 똑같이 출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봐라. 근데 누군가가 야 그래도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아? 그러면 쟤는 10m 앞에서 뛰도록 하자. 쟤는 20m 앞에서 뛰도록 하자. 아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한쪽 발을 이렇게 끈으로 묶고 우리도 이렇게 한 발로 뛰기를 하자. 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선생님이 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 룰을 정해야지. 그럼 이제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에서 야 쟤는 좀 뚱뚱해. 예. 다른 친구보다 뚱뚱해. 그 뚱뚱한 거는 자기 책임이지. 그럴까요? 유전적인 요인이 없을까요? 누구는 키가 커. 그래서 달리기를 잘해. 누구는 저처럼 키가 작아. 제가 키 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보다 키가 훨씬 큰데 이 달리기가 과연 공정할까요? 나는 그래서 야 우리 그러면 키가 작은 애들은 좀 앞에서 뛰자. 그래야 각자의 노력이 공정하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키가 180, 태어날 때부터 180은 아니겠지요. 태어날 때 키가 커서 180인 친구랑 저랑 둘이 같이 농구해요. 이거 해가지고 자 둘이서 180에 가고 제가 뭐 170인데 둘이 농구해서 이긴 사람이 대학교 가자. 이러면 제가 당연히 부당하다고 하겠죠. 그럼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과거에 올림픽에서 180 이상과 180 이하를 나눠가지고 배구 게임을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인종 간에 이 키 차이가 있는데 백인들이 다 키가 크기 때문에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지금은 흑인 농구 선수들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흑인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계 저기들이 농구를 하지 않을 때는 백인들이 했죠. 그리고 배구 같은 경우는 키가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배구를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될 수가 없잖아요. 부당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그 일본 저기 동경올림픽인가? 그때 아시아에서 그때 올림픽이 처음 일본에서 열릴 때 아시아계는 체격이 작기 때문에 별도의 종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배구 해봐야 어차피 다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금메달을 가져갈 텐데 이게 뭐가 공정해. 이런 주장 해본 적 있거든요. 실제로 그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럼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으니까 키 작은 애들은 5m 앞, 예를 들면 10m 앞에. 지금은 이제 여자애들이 더 잘 뛰죠. 예, 키도 더 크고. 야, 그러면 키 작은, 딱 제가 그랬죠. 키 작은 남자애들은 더 앞에, 여자애들보다 앞에. 뭐, 그래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민주시민 교육이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기준들을 결과적으로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의 룰을 어떻게 만들어서 서로 설득하고 나중에 합의해서 자, 우리는 운동회 때 이렇게 뛰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그 친구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공정담론 같은 것들이 막 횡행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출발선에 있어가지고 키가 크든지 작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간에 다 똑같이 너 1등, 너 2등, 너 3등.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키워지는 거잖아요. 예.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구나. 어쨌든 그런 것인데 최소한의 무엇이 정의로운가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뭐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없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거 없이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다 경쟁사회의 이 폐해들이죠. 그 결과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어요. 이미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디서부터 끊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것만 간략하게 그 민주주의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 할 때 제가 연구해서 공부해 보니까 처음 배운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영국의 민주주의 교과서에는 오류 가능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잘 안 가르치죠. 한국에서 민주주의 그러면 다수결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민주주의는 다수결하고 거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수결하고 거의 별로 관련이 없고요. 다수결이 뭐냐면 잠정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동의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다수결이에요. 예. 그건 사실 민주주의하고 그렇게 별 큰 관계가 없어요. 오류 가능성은 뭐냐면 그 fallibility라는 말인데 infallibility라는 말이 있어요. infallibility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무오류성이에요. 네, infallibility 무오류성인데 그거 누구한테 언제 쓰는 단어냐? 그거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infallibility는 교황에게만 사용해요. 교황. 예. 뭐냐면 교황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 예를 들면 이 중세적인 사고방식이 infallibility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신의 의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in을 빼버리면 오류 가능성이라는 뜻이 돼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류 가능성이기 때문이에요. 예.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누구의 생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황을, 만약에 종교적으로 교황을 제외하면 infallibility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일 똑똑한 놈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제일 바보 같은 사람도 만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딱 둘이, 평소에는 얘가 9번 맞아. 평소에는 얘 한 번밖에 안 맞아. 근데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되냐? 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두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평소에 항상 제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체로 그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책을 제시할 때 보니까 편차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놔 봤더니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만약에 거기서 압도적인 차이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우리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압도적인 차이가 발견된다고 하면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뽑을 거냐를 고민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통치를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죠. 플라톤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했죠. 예. 철인 왕을, 그래서 말 그대로 철학자 왕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철학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수의 천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 사람한테 통치를 맡기면 잘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고기서 고기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우리 오류 가능성이 있다. 오류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사고를 더 성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상 자기 말이 옳다고 그러면, 야,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네가 교황이야? 네가 교황이야?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유식한 척을 할 수 있죠. infallibility라는 뜻이 있으면 막, 그래서 fallibility에서 오류 가능성. 불확실성이 뭐냐면, 저는 이제 불확정성이라는 말을 제가 더 좋아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시험지에서는 정답이 있잖아요. 맞고 틀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세금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라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세금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몰라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적당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금을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자라고 하면 그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비유를 들었는데, 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어. 지금 시간이 없어.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누구를 구할지 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얘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가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최근에 뭐 무슨 저기 암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최근에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자세히 알게 돼서 두 사람을. 우리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뭐를 정책을 결정할 때, 아, 정보가 부족하니까 문제다. 정보를 많이 알면 정책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결정을 더 못하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 자세히 알게 되면 알수록 결정하기 힘든 때가 있어. 예. 차라리 어떤 때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눈 딱 감고 둘 중에 한 사람, 이게 낫지. 알면 알수록 결정을 못하겠어. 그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나중에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안개가 걷히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일종의 뭐하고 비슷하냐면 과학주의랑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 예. 뭐 이런 식의 논리죠. 차라리 AI를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AI가 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치에서 결정하는 많은 문제들은 너는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만큼이나 오히려 성격이 비슷해요. 네. 균형 발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는 서튼할 수가 없어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답을 애초에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은 잘못할 수 있다는 거고, 불확정성은 애초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합의를 해야 돼요. 예. 그게 답이에요. 다만 여기서 착각하지 않고 뭐냐면, 이 답이 대단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그거대로 해보자.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게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정답이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 맞는지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가르쳐요. 이게. 민주주의는 뭐야? 3명 중에 2명이 짜장면, 1명이 짬뽕이면 짜장면 셋이 다 같이 먹는 게 그게 민주주의야. 이게 한국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예요. 짜장면, 짬뽕, 우리 다 짜장면. 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민주주의는 오류 가능성과 불확실성,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왜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옳은 답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고 인간이 그렇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철학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예, 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죠. 어쨌든 이건 6.1준이 나중에 경쟁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20년 정도 뒤에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이렇게 그 조선을 점령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6.1주는 그래서 이제 거의 나중에 인생 말년에는 거의 폐인처럼 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20대 때 일본과 미국을 가보고 특히나 그래서 6.1주는 소위 얘기하는 친일파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완용 일본이 발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거를 한국에 도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열렬하게 이 근대 서양 문명 일본을 통해서 이걸 한국에 조선에 수입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해서 서유견문이라는 책도 쓰고 이제 그걸 했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인생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문명적으로 훌륭하면 훨씬 더 평화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호혜적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악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경쟁에 대해서 회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단어를 바꿉니다. 예, 경려라고. 그러니까 경쟁은 둘 다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한자 뜻이. 근데 경려는 이 려자는 그 격려하다 할 때 려자예요. 그러니까 경쟁도 하고 서로 다독여도 주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경쟁보다는 격려로 이게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이 책에 뭐 한 절반 정도는 쓴 내용이고 안 쓴 내용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쓸 때 생각은 대체로 이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